네, 그럼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더 이상 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아이고, 도와주셔서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뭐 대학원 생활, 박사 생활을 하실 때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네. 네. 제 일과는 이제 보통 잠을 이제 보통 저는 한 11시쯤에 자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1시에 자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고 그러면 일어나면은 이제 뭐 수업 일정을 저는 보통 이제 대학원생 좀 그러니까 초년 차이는 못했지만 지금은 제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후에 이제 수업을 밀어놓고 본인이 강의하는 수업인가요? 네, 강의하는 수업을 말씀드립니다. 강의는 보통 몇 년 차 정도 때부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년 차부터 3년 차부터 할 수 직접 있는데, 강의를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5년 차 되면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네, 조금 그 전보다는 좀 더 편의를 봐줘서 짬이 차서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이제 한 7시, 8시쯤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스트레칭 뭐 요가 이런 걸 하고 그 짐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웨이트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3시간 하시고 네, 운동을 3시간 정도 하고 나서 와서 밥 먹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2시나 1시가 되는데 보통 이제 수업을 그때 진행을 하고 수업 3시쯤에서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교수님과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약간 서류 처리 같은 거를 이제 3시부터 5시 사이에 하고 잠깐만요. 네. 그러면 박사 연구는 언제 하나요? 이 5시부터 합니다. 5시부터예요? 네. 저는 저녁에 하는 게 잘 되는 근데 타입이라. 지금 5년 차시라서 네. 그렇게 밤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전엔 더 열심히 하셨겠죠? 오전도? 그쵸. 사실 초년차 때는 저는 아예 여기서 운동이 없어지고 대신에 네. 초년차 때는 그냥 8시에 바로 오피스 출근해서 그래서 그냥 쭉 수업 있으면 수업 가는 거지만 근데 이게 수학 연구를 사실은 5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하고 좀 다른 게 네. 공부로 뭐 텍스트북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는다, 아니, 나는 논문 내용 이해한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8시간 뭐 저도 이제 그 소위 퀄리피케이션 이제 그럼 퀄 시험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이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했는데 네.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혹시 퀄 시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과가 다 그런 거 아니면 수학과에서 일반적으로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큰 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비가 방금 말씀드린 퀄 시험이라는 거여서 이건 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모든 것을 시험을 봐서 그 약간 그 GPA 시험이죠. 말 그대로 쓰고 적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 이 대학원에 계속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좀 다른 데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프릴림 이그잼 혹은 오럴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저의 이제 논문 심사가 되실 교수님들의 그 커미티 앞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거고 여기에서 어떤 공부를 이제까지 해왔고 그런 것들을 그분 앞에 발표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막 저를 되게 쪼아서 과연 얘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있고 그걸 끝나면 이제 박사 후보자가 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디펜스라고 소위 불리는 최종 논문을 제출하는 건데 퀄 시험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8시간 막 공부 막 엄청 많이 할 때는 퀄 시험 대비할 때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차부터 연구를 하는데 처음 저도 연구를 똑같이 열정이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연구를 막 12시간씩 하려고 했어요. 하루에 막 12시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탈모가 조금 왔었고 당시에. 탈모가요? 네. 지금은 괜찮으시죠? 많이 회복이 됐지만 회복이 많이 됐는데 약간 여기가 아직 나올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긴 탈모가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오셨다. 네, 스트레스성으로 아예 구멍이 한번 뚫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형 탈모가? 네.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점점 체력이 나빠지니까 점점 주변에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요 세 번째로 제가 아까 5시간 얘기를 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 보통 그 5시간이나 6시간 이후에 하는 연구들은 나 정말 오늘 증명 잘했어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중력이 떨어져서 제가 틀린 걸 믿고 그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 고리가 되면 다시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연구는 좀 이렇게 하루에 막 깊게, 물론 깊은 집중력을 하지만 5시간 이상은 안 넘는 6시간이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위의 동료들도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건가요?
주위의 동료들도 비슷하긴 비슷하게? 한데 네. 역시 학교 탑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보다 더 하죠. 네. 더 많이 더 많이 더 집중해서 많은 본인의 일을 집중이 떨어지는 또 네. 효율을 맞춰서 딱 그 정도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떤 수학과만의 특성이기도 한가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음. 약대나 아니면 뭐 바이올로지 뭐 그런 분야들은 어쨌든 연구실에서 실험 계속하고 그쵸. 시간이 늘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수학과만 해당하는 조언인지. 저는 약간 이게 수학 혹은 물리 쪽에서도 그런 이론 쪽을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조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쪽이면은 네, 그 되게 유명한 그 창업자이자 해커인 폴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글을 해서 자기 쓰기로는 자기는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24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자신의 본업인 코딩은 5시간 이상을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이제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코드가 되게 디버깅을 해야 된다거나 더 일이 많아지는 코드가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시간 운동하시고 강의하시고 네. 오후에 교수님과 미팅하시고 네. 그다음 한 5시간 정도 연구하시고 주무신다. 네, 그게 이제 일주일 중에 3일 정도의 루틴이고 나머지 4일은 제가 사실 운동을 매일 가진 않거든요. 솔직하게 네네네. 이제 3, 4일 정도를 가는데 나머지 4일에는 저도 이게 제가 서영 지금 5년 차라고 해도 여전히 저도 알아야 될 수학이 너무 많고 저희 새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때는 이제 아침부터 좀 집중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 논문도 읽고 교과서도 공부를 하고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마라톤이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하루 뭐 한 학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5년, 6년 그렇게 하신 박사분들이 많은데 네.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 경우에 사실 저는 힘들었던 건 제가 이제 어쩜 이게 저의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수학 원리로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경영도제 쪽에서 있었고 그때도 경영에 관심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고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가 이제 수학과 대학원을 와서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학 원리를 택하기 때문에 종종 그런 타 분야 사람들과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그런 인더스트리의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사실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점점 수학과에서 특히 물론 여기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수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여기의 커뮤니케이션은 수학적 커뮤니케이션이지 조금 인더스트리나 그런 데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은 약간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할 때 오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 분야에 대한 그거는 어떤 순수 수학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될 부분인가요? 응용 수학도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약간 그런 현업을 위한 그런 응용 네. 수학이 아니면은 아마 다른 그런 분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생들이 다들 외롭다는 네. 말을 많이 하는 게 그러면 순수 수학은 순수 수학인데 아까 전에 응용 수학은 학문을 위한 네. 타 학문을 위한 수학, 현업을 위한 수학으로 나누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응용 수학을 가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어쨌든 학교들은 다 응용 수학과로 분류를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결정할지. 솔직히 그분의 물론 스테이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분이 저처럼 만약 초년생으로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선택을 하는 시점이라면 사실은 구분을 못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구분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구분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본인이 구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교수님들은 굳이 그걸 구분해 주지 않아요. 네. 교수님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팁을 드린다면 그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인더스트리랑 같이 한 프로젝트가 있는지의 여부랑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인더스트리랑 같이 하는지 아니면 어떤 학문과 연계에 코업을 하는지 좀 살펴보시면 아마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 랩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에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보이는지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 명단에 기업 현업으로 나가는 그런 졸업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네, 이게 네. 꼭 기업 현업으로 나간다고 다 그런 연구가 현업을 위한 건 아닐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주 가고 또 잘 일한다는 거는 하나의 지표 정도는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이 구글링을 해서 음. 학교를 하나하나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 특정 학교 뭐 학교 웹사이트에 가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특히 수학과나 물리학과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패컬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패컬티 목차를 보면은 교수님이 쩌랑 나오는데 저도 이제 지금 학교를 선택할 때나 아니면 저도 이제 추후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패컬티 목록을 눌러서 패컬티 이름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거기서 찾을 수 있나요? 산학협력 프로젝트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 직접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써놓지 않더라도 이제 논문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실적을 내는데 항상 논문 첫 페이지 아래에 주석을 보면은 This project is funded from NSF or funded from Microsoft 뭐 이런 식으로 예, 써놓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본인은 어쨌든 학부 때 C를 받으셨다고 수학에서 아, 네. 몇몇 과목들이 그래요. 그때 그래도 자신감이 계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보시기에 어떤 수학 박사 어떤 이런 학문은 노력인지 아니면은 선천적 능력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되게 그 기존의 어떤 통념과 상반될 수 있는데 저는 수학은 정말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뭐 공식 외우고 이런 노력이 절대 아니에요. 반대로 그냥 상상을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상상을 하는 노력? 네, 상상을 하는 노력. 이 수학적으로 물론 보통 책으로 읽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듣거나 해서 이런 수학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상상을 해서 그 수학적 대상들을 머릿속에 삼각형도 수학적 대인 삼각형을 떠올리고 삼각형의 합이 왜 180도인지 이런 것도 단순히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삼각형들을 쪼개고 막 머릿속에서 막 쪼개고 아니면 막 붙여보고 막 하면서 이게 180도인지 이해하고 이런 종류의 상상력들을 충분히 할 시간만 된다면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령 정말로 이 상상력이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 다들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혹시 본인이 이제 대수 기하 쪽을 하셔서 어떤 삼각형, 도형이나 그런 걸로 상상하시는 게 필요했던 건 아닌지 다른 수학 쪽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방금은 제가 잘 친숙한 예니까 그런 네. 기하학을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또 큰 분야 중에 하나가 해석학이라고 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미분적분 이런 네.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경우에도 그 해석학의 대상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보면서 실제로 그 대상들을 계산하면서 그 감을 잡는다고 해야 되는데 인투이션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A라는 성질을 보이고 싶을 때고 그 성질을 실제로 이 대상들한테 대입을 해보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걸 전체 모든 함수에 대해서 보여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이게 상상력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네. 비슷한 주제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그런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성질들을 캐치하고 혹은 어떤 성질이 공통될까 상상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게 아주 네 제가 네네.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창의성을 계속 발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제 견해가 아니라 사실 이것도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그 젊은 당시 수학자한테 젊은이 수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상상해보고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수학은 노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0% 노력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이게 본인이 이제 거기 있으면 아 쟤는 너무 천재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력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노력은 노력인데 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시간 대비 노력의 양이 같지는 않아서 분명히 이 상상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 적게 그냥 바로바로 그 상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게 있어서 분명히 수학 박사까지 만약에 하시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여기도 직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선천적 능력이 있으면 효율이 좀 좋다. 네. 장기 어떤 마라톤인데 네. 이 사람은 차 성능이 더 좋고 네. 조금 느린 차를 타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노력이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또 약간 그런 어떤 운도 그러니까 여기서 운은 좋은 수학자를 만날 운도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또 하나 또 구독자들이 좋아하실 D 맞은 얘기를 해드리자면 D 네, 성적 D D 맞으신 얘기 네. 많이 맞아요. CD가 좀 있어요. 학부 성적이 CD가 좀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아까 UCL에서 성적이 다
거의 전부 A였는데 네. 유일하게 딱 하나 D 맞은 과목이 있습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해석학을 D 맞으셨는데 수학 박사를 하셨다고요? 지금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게 정확히 대학원 해석학이었어요. 저는 그때 학부였는데 네, 학부 해석학 원만 들은 상태에서 대학원 해석학을 무리하게 들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대학원 해석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테렌스 타워였어요. 혹시 테렌스 타워라는 분을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엄청 유명한 필즈상을 받은 네.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이시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수업에선 D를 맞았지만 그 오피스아워에 역시 또 저도 뭐 추천서라도 받고 그 추천서를 못 받게 됐지만 그 당연히 성적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친해지고자 그냥 오피스아워 여러 번 갔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수학을 설명해주는 태도라든지 그분이 그런 그 실제로 되게 어려운 수학적 대상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쉽게 전달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운은 되게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저도 그 전까지는 조금 접하기 힘들었던 거여서 그런 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헤매면서 성질들을 발견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지름길을 알려준다. 아니면 네, 쏙쏙 그렇게 넣어준다. 그 쏙쏙 넣어준다기보다는 어떤 예제를 봐야지 내가 편해지게 예제가 아까 엄청 많은데 네. 어떤 거 봐야지 내가 이걸 이해를 잘 이해할 수 하는지. 있는지 네 그런 거 잘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수학은 그런 암기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한국 수학 교육은 사실 저도 예전에 수학 공부를 했던 걸 기억하면은 뭐 수학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암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는 또 한동안은 엄청 주입식 교육이다 나쁘다 했지만 또 최근에 또 어떤 쪽에서는 주입도 필요하다 그것도 장단점이 다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네.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배웠으면 지금 더 훨씬 더 도움이 됐겠다 그런 부분 좀 설명해 네. 주신다면. 일단 여기서 전제를 깔고 가자면 저는 당연히 모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주입식 교육을 비난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네. 유튜브를 좀 아시네요. 이런 거 해줘야 되나요? 네, 전제를 네. 어쨌든 네, 그 네. 당연히 뭐 그런 예외적인 네, 예외적인 네. 거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한국 수학교육에서 아까 말했던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정확히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단순히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야 라고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거를 실제로 아이들한테 상상을 해보게 먼저 시키고 소형 그 아이들이 그걸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시선 각도라는 게 뭔지 그냥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익히게 하고 예를 들면 각도라는 것도 저희가 평면에서 하면 각도지만 구 위에서 저희가 삼각형을 놓으면은 정말 그 각도가 정말 잘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구 위에서는 특이하게도 모든 각이 90도여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선 3개를 가지고. 네. 그런 것들처럼 그런 여러 가지 단순히 약간 개념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게보단 왜 이 개념이 어떤 때에는 맞고 어떤 때에는 틀리는지 이런 예제들을 열심히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는 능력을 좀 더 길러주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문과였는데 저도 그렇게 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제가 외워야 되는 수학 공식들이 솔직히 너무 싫어서 네. 선택을 했거든요. 그냥 내각의 합은 180이다 던지는 게 아니고 네. 삼각형을 던져주고 이 성질에 대해서 탐구해봐라. 네. 그래서 흥미를 자극하는. 예, 오히려 능동적으로 좀 더 받아들이게 하는 음. 그런 종류의 수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종류의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고 뭐 흥미도 있고 한데 네. 사실 어떤 현실적인 교육 여건상 그게 굉장히 시간과 그게 사실 소수 인원이어야 될 수도 있고 약간 토론식 맞습니다. 수업을 하려면 그런 자원도 좀 풍부해야 되고 시간도 좀 길게 가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좁은 나라에서 인구 밀도도 높고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주입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주입하는 거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학부모들께서 계시면은 자식들한테 학교 공부하지 말 외우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언을 드리자면 뭐 과외하라 이런 얘기 말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로 깐 절대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끼지 않는 게 네. 저는 사실은 이 부분 이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하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네. 이제 아마 여가지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온라인 컨텐츠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요즘 대학교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강의는 정말 강의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하는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맡기고 학생들은 그래서 그 강의를 뭐 빨리 보기를 하든 뭘 하든 해가서 그거 강의를 보고 나서 실제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하는 활동이나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들을 해서 소수 인원이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혹시나 여건이 되신다면 그리고 사실 영어가 이제 좀 장벽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어로 된 그런 수학 컨텐츠가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만족할 만한 컨텐츠가 그래도 영어에서는 사실 칸 아카데미라든지 칸 아카데미 네 칸 아카데미의 한글 자막도 있지 않나요? 아 한글 자막이 있나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저도 잘 몰라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게 된다면 너무 잘 될 거고요. 저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칸 아카데미 정도면. 네. 매우 추천드리고요. 그런 칸 네. 아카데미를 네. 칸 아카데미의 그런 수업들은 다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리를 이해하고 좀 탐구하는 식으로 돼 있나요? 아니요 반대로 강의가 잘 돼. 강의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각자 따로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하면 딱 정말 온라인 강의를 잘하는 정말 잘하는 한 분의 강의를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컨텐츠는 익히고 개별적으로 아이들과 이제 대면하거나 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쪽에 어떤 질문이나 토론을 하는 게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부모님들이 수학에 대한 지식이 전문적으로 없으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의 즐거움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혹시 영어가 괜찮으시다면 3B1B라든지 Math 3MA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약간 비주얼하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학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좀 개선될 보장이 되면 그러면 좋겠지요. 좀 좋겠다. 네, 맞습니다. 공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공교육에서 그러면 오히려 교사들에게 오히려 자율성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절대 교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교육 잘 받고 오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제 석사의 시절 커미티 멤버, 그러니까 석사 지도 논문의 멤버 중에 한 분이 수학교육과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실제로 그분 밑에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분이 직접 시연하셨던 여러 방법들을 보면은 와 저렇게 수학 배웠으면 나도 중고등학교 때 되게 재밌게 했을 텐데 라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을 막상 받고 오는데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어쨌든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걸 막고 있어서 교사들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조금 자율성을 살려주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방금 이제 수학 교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